서로 다를 수 있는 생각, 모두 좋을 수 있는 태도. 일하는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 캐주얼 토크 생각의 미감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의 미감 호스트를 맡은 북스톤의 강기택 과장입니다. 벌써 네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콘텐츠 매니저들의 팀장 토크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로 최근에 경험을 기획하는 일을 쓴 작가이자 콘텐츠 에이전시 헤르츠앤컴퍼니 대표 소년님 모셨고요. 그리고 자타공인 헤비 콘텐츠 유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은정 팀장님 모셨습니다. 전 포림 팀장이자 지금 더 중앙 플러스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각각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소년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멘트 고민하다가 저는 계속 좀 웃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요즘 콘텐츠 보부상이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업을 돕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헤르츠앤컴퍼니라는 1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이제 콘텐츠가 필요한 순간에 그때그때 이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네, 저는 금융에서 컨텐츠로 전업을 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포린에서 가장 오래 일했던 것 같아요. 네, 한 5년 정도 일하다가 지금은 발령이 나서 더중앙 플러스 멤버십 팀을 맡고 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조합을 맺게 돼서 저는 굉장히 뿌듯한 지금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거 마이크 수신 감도가 되게 좋네요. 웃을 때 콧바람 소리가 지금 다 녹음되는 진짜? 거죠? 이거 혹시 콘텐츠 매니저들 팀장 토크라고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좀 더 직관적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혹시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감상이 있으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팀장이란 타이틀을 단 적은 없었어요. 역으로 이제 팀 리더 제안을 받은 적은 있었는데 그때 제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 내가 팀 리더를 할 자격이 되나? 난 여전히 실무가 좋은데 이래가지고 한번 좀 고사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막상 회사를 나와서 지금 조직을 꾸리다 보니까 어쨌든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중간에 이제 리더십 관련된 질문도 있어가지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오히려 팀장에 대해서는 지금 도원정 팀장님이 팀장한 지 지금 몇 년 차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한 이 회사에서는 4년째? 오히려 이제 실무하면 되게 싫으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히려 사람 일에 진짜 매니지먼트 하는 게 덜 귀찮나요, 그러면? 입으로 일하는 거죠. 입으로 일한다. 정말 실무하면- 비웃은 네. 거 아니에요? 예. 두 분은 원래 좀 그러니까 물론 팀장의 그 고충도 굉장히 크기는 한데 실무자들의 일도 되게 자잘한 일이 많아서 저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굵직굵직한 일을 하는 게 더 적성에 맞는 것 같긴 해요. 그거는 근데 해보기 전에는 사실 모르죠. 모르는데 해봤더니 나 이게 더 적성이 맞네? 네네네. 라는 걸 이제 맞아요. 자각한 지 이제 한 바로 느끼셨나요? 4년 전에 팀장이 되고 나서? 네. 바로 느꼈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인데. 네. 그래도 적성에 맞고 이렇게 질주를 이제 해 나가시는 네. 거니까 네. 두 분은 이제 사적으로도 알고 지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친구- 언제 알게 됐죠? 네, 언제 친구가 되셨나요? 저희는 안지는 그래도 한 10년 좀 넘은 네, 것 같아요.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은행 그만두고 컨텐츠 업계 기웃거릴 때 트위터에서 소년의 계정을 발견했는데 영상이랑 글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DM을 보냈어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네. 음. 저는 제가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제가 퍼블리에서 잠깐 객원 PM으로 일을 했었는데 갔더니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트위터에서 퍼블에서 처음 봤어요. 트위터에서 처음 메시지 했을 때는 본 적은 네, 그때는 그러면 현님의 기억은 퍼블리에서 퍼블리가 처음 처음 아닐까요? 저도 그 전에는 근데 트위터에서 인지는 처음 알게 된 않았고. 사이는 기억은 했고요. 그다음 이제 서로 이제 알고 지내다가 어쨌든 콘텐츠 업계로 직업 전환을 준비 중인 건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SBI 출판 맞아요, 마케팅 맞아요. 학교 출판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때 저도 직업 전환을 고민하던 때여가지고 마침 동갑이고 서로 좀 동질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아까 도원정 팀장이 멋지게 자기소개를 준비했잖아요. 금융에서 콘텐츠로. 그래서 나는 그러면 오일에서 콘텐츠로 해야 되나? 저는 정형화가 업계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서로 각자 다른 배경이지만 어쨌든 콘텐츠가 좋아서 이 업계에 온 거니까 각자 또 이 안에서 서로 잘 해야 또 생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좀 동료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를테면 사실 이주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감성도 좀 있었나요? 네.
아웃사이더 변두리 네. 사람들. 그쵸. 처음에 출판사로 갔을 때는 상당히 있었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었고 네. 다 특수업종이잖아요. 출판사도 특수업종이고 지금 언론사도 특수업종이어서 특수업종은 확실히 그 내부 인력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되게 강하거든요. 결속력? 네. 소위 공채 출신들 그쵸. 이런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외부인이 잘 안 들어오는 업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강 과장님도 외부에 있다가 콘텐츠로 넘어오신 거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저는 늘 아웃사이더. 적응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늘 아웃사이더로 있었고, 아니 도 팀장님이라고 제가 네네네. 눈을 되게 빤히 보셔가지고 이런 분을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좀 긴장이 되네요. 어디를 보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딱 아, 바라보고 네. 좋습니다. 네. 금융에서 콘텐츠라고 했는데 금융에서 콘텐츠가 아니라 다른 영역도 생각을 해보셨었나요? 그때는 네. 출판이었지만. 뭐 한 3-4가지 있었는데 여행사도 있었고 그리고 HR 전 인사팀 이런 데서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 그 인사 발령 나는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판을 내가 짜보고 싶다 이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뭐 출판, 여행사 그리고 HR 대학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 해보고 어떤 데는 떨어지고 어떤 데는 좀 안 맞고 그래서 결국 출판사로 가게 됐죠. 그럼 처음에 금융으로 가시게 된 건 아 왜 첫 직장이 은행이었냐는 저희 때도 그렇게 취업이 막 쉽진 않았어서 제가 최종 합격한 데가 은행이랑 백화점이었거든요. 근데 은행 면접관들이 더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은행으로 갔죠. 오 백화점이요? 네. 어디요? 저도 백화점 최종 합격했었거든요. 아 진짜 오. 어디? 전 갤러리아 백화점. 근데 백화점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백화점이라고 지금 이렇게 네네.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백화점이 어떤 부서를 쓰는 거예요? 어떤 그때는 팀을? 그냥 신입 공채여서 부서를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 네. 받고 배치가 네, 되는. 네. 저는 당시에 마케팅 직무인데 전공 무관으로 일단 뽑고 마케팅으로 뽑아놓고 다시 이제 전공 봐서 뭐 얘는 건축 전공이나 인테리어 부서로 보내 막 이런 식으로 했었대요. 근데 왜 안 갔어요 백화점? 왜냐면 인테리어 부서로 보낼 것 같아가지고 저는 건축을 탈건축하고 싶어서 제가 건축엔 잘 안 맞는다 생각해서 근데 이제 백화점은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좀 재밌어 보여서 갔는데 막상 아닌 것 같아서 오리엔테이션까지 가고 바로 진로를 다시 저는 바꿨었죠. 그래서 이제 현님은 콘텐츠로 그럼 가기 전에 네. 건축부터가 일단 안 맞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오일 업계 갔었잖아요. 네, 그냥 그때는 생각이 그렇게 깊진 않았었고 단순히 졸업하고 좀 돈을 많이 벌어서 개인적으로 그때 빨리 부모님으로부터 좀 독립하고 싶었어요. 제가 좀 자립심이 강한 편이라 그냥 더 이상 부모님 잔소리 안 듣고 내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다. 그러려면 이제 보통 건축 전공하면 뭐 유학을 가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유학을 가면 또 부모님한테 손 벌릴 일이 많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대기업 가서 돈 많이 벌고 그냥 거기서 독립하자 이런 좀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전공 살려서 간 곳에 이제 적성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또 이제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저도 이제 한 1년 정도 갭 이어갔고 이제 콘텐츠 쪽이 그나마 제가 잘하는 길이다라는 단서를 발견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고요. 저도 처음부터 막 콘텐츠 비즈니스에 어떤 뜻이 있어서 꼭 와야겠다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잘 안 맞는다고 느끼게 되고 경로를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금융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 안 맞는다라고 느끼셨나요? 아니면 여기서는 뭐 할 만큼 한 것 같아 였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일단 금융권에서 일하려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에 관심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뭐 재테크나 투자 같은 데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은행원으로도 잘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뭐 숫자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은행은 거의 영업이에요. 근데 이제 제 성격이 영업에도 딱 맞는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심사 같은 거 뭐 대출 심사 이런 심사 의견 쓰고 이런 거는 잘 맞았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영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래 있어도 뭔가 평생 이 직업을 갖고 싶진 않다. 이 깨달음이 왔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기반해서 보면은 사실 백화점이랑 은행 중에서도 은행 면접관들이 사람들이 좀 더 친근해 연봉도 보였다.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은행 고연봉이니까. 도움이 네. 있었던 거니까 네. 그게 메인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러면 갔는데 이제 연봉이 높은 게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여전히 저도 다시 사회생활 돌아간다면
직장 선택 어디 할래 그러면 결국 근데 또 연봉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불투명한데 어쨌든 처우는 좀 확실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연봉이 좀 더 높은 데를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또 시간 차원에서 보면 또 시간을 까먹는 걸 수도 있어서 뭐가 맞을지는 여전히 저도 고민 중이긴 합니다. 시간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기회비. 첫 직장으로 고연봉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 같아요. 출발선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돈이라는 게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 선택을 하는데 훨씬 쉬워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저연봉 회사를 갔어. 그러면 그 뒤부터 계속 고연봉을 못 가본 거에 대한 후회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가보고 나면 아 돈이 그렇게 내 인생에서 1순위는 아니구나 하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첫 선택의 어떤 첫 직업, 첫 직장의 선택의 기준은 처우가 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맞는 말이에요. 시드머니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고. 네. 오늘 갑자기 재테크 특집으로 빠지니까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저는 후회하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경험을 기획하는 일 책 읽으면서 저는 한 번 더 이게 단순히 콘텐츠라는 게 그 세 글자 워딩으로 퉁쳐진 부분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현님은 이게 경험을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궤를 설계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께서는 그런 비즈니스 현장 경험, 그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은행이나 그런 돈이 가깝게 만져지는 그런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큰 시스템을 기획하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시는 것도 보면 아까 HR의 그런 굴러가는 어떤 그 흐름을 또 보고 궁금해하기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큰 그림 스케치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 같나요? 그거는 근데 약간 타고난 기질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노력보다는. 네.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기질 자체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 그럼 그 기질이 흘러온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질인가요? 그러니까 조금 굵직굵직하게 약간 전략을 짠다든지 판을 짠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 기획자로 전업을 하고 나서도 이게 재밌다고 느낀 건 판을 짤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일할 때는 극히 시스템의 일부니까 제가 판을 짜는 그런 역할은 사실 주어지기가 힘들었고, 나와서 에디터로 일할 때나 마케터로 일할 때 어떤 지금 기택 과장님이 이 팟캐스트 판을 짜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형님은 어떤 기질이 가장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도원정 팀장이랑은 또 다른 방면으로 이제 콘텐츠에 대한 애호가 있는데, 저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섬세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섬세하고 조금 더 공감을 잘하는 편인데, 이걸 또 되게 깊게 들어가면 제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뭐 소위 F라거나 진짜 완전히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냥 호기심에 기반해서 저는 그냥 알고 싶은 그 공감형이고, 실제로 저를 이제 처음 보고 나는 분은 되게 첫인상은 차갑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콘텐츠를 할 때는 그런 호기심, 저도 이제 사람들의 일단 스토리가 좀 궁금하고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콘텐츠의 그 결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아르마는 계속 일을 실무했던 것 같고, 그래서 가끔 도원정 팀장이 해온 기획들을 보면 확실히 굵직하게 그 큰 흐름을 읽고 판을 짜는 걸 보면서 이건 확실히 나와는 좀 다른 탤런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판을 설계하시는데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지금 특히나 이제 팀장이 돼서는 더더욱 그러실 텐데, 팀장님이 버렸던 판 중에 이 판은 잘 되리라 해서 설계를 해놨는데 생각보다 좀 아쉬웠던 그런 판이 있는지. 네, 안 그래도 이거 질문지에 있어서 좀 생각해봤었는데요. 네. 이거 이상하게 오늘 계속 투자 돈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포린에서 작년에 재테크 리잘러의 재테크 앤 커리어라는 행사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포린이 평소에 뭔가 브랜딩이나 이런 마케팅, 브랜딩, 팀워크, 뭐 커리어 이런 말랑말랑한 주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만큼은 팀에서 유일한 T인 제가 뭔가 이런 이하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너무 추상적인 콘텐츠만 만들지 말고 우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좀 하자라고 해서,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세미나로 그런 투자 관련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게 되게 잘 됐었어요. 그건 일회성 세미나였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일잘러의 재테크앤 커리어를 또 다시 이제 오프라인 행사로 한 연사 3분을 모시고 해보자라고 컨퍼런스를 기획을 했는데 모객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게 팀원들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아하. 저 혼자 신나서 막 이거를 하면 잘 될 것이다. 팀장님이 하니까 네, 근데 그들이 아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린 팀원들답지 않게 네, 그래서 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내가 뭔가 핀트가 안 맞았나?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밀어붙였는데 네, 목에 결국 되긴 됐지만 제가 생각한 것만큼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시기가 일렀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갔을 때 했으면 좀 더 반응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주가가 막 들썩이던 초입이었고 그거를 그때 읽고 혹시 뭐라도 좀 사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콘텐츠를 투자 관련된 콘텐츠를 기획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원정 팀장에게는 좀 자본가의 그 스폰서십이 붙으면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괜찮은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네요. 딱 그거에만 네. 딱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나의 이익보다 맞아요. 네, 그쵸. 촉은 좋은데 그걸 개인의 이익 시연으로 연결 못 시키고 있어요. 에너지가 되게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그 모든 에너지를 콘텐츠 기획과 디깅에만 딱 쓰시거든요. 맞아요. 그 귀한 에너지를 내 손 안에서 편하게 보고 있는 거네요. 뭐 모든 걸 다 보고 있진 않겠지만 저도. 그럼요. 네. 현님이 기획했던 콘텐츠 중에 생각보다 안 나와서 아쉬웠다. 아픈 손가락 같은 게 있다면.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막 콘텐츠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은 아니어서 생각보다 안 나온 게 되게 많고요. 그 중에 좀 개인적으로 이제 비교적 최근 한 3, 4년 사이에 기획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직장이었던 이제 그 핀테크 회사명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토스에서. 토스에서 했던 그 헤드라인 인터뷰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게 그래도 나름 이제 공수는 좀 많이 들었었는데 뭐 섭외서부터 되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이제 보통 요새 뭐 테크 기업들에서 이제 재직 중인 직원들 인터뷰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뭐 채용 브랜딩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제 직무 소개할 때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이제 이직률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에서 콘텐츠까지 발행되는데 한 6개월 사이에 막 한두 명 퇴사해 버리면 그 중에 절반 또 내용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논의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에서 좀 고민하다가 임원들은 그래도 최소한 한 2년은 다니실 거니까 그럼 이제 헤드급들 오히려 그런 이슈를 해결한 거네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당시 회사에서 좀 조직 개편을 하면서 리더십을 좀 더 이제 고도화시키려는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드급들 채용이 더 많이 필요해서 실제 이제 유난하다고 불리는 그 조직에서 특히 더 유난한 팀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제 팀장 위의 팀장급들 어떻게 보면 헤드급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하나 이 철학을 좀 이제 딥하게 파는 인터뷰였었는데 제 손에서 그때 좀 그래도 고민했던 거는 어쨌든 회사에서 임원은 되게 유명하지만 밖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래도 신뢰도나 좀 콘텐츠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진으로 전하기보다는 어떤 목소리 이렇게 팟캐스트로 이제 음성으로 전달하고 일부 워딩을 이제 실제로 음성 들을 수 있게 이제 인베디드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너무 회사 사측 콘텐츠다 보니까 이제 앱을 통한 홍보나 이런 것도 좀 한계가 있었고 보통 이제 토스는 또 앱 푸시를 날리면 한 번에 막 몇십만 뷰가 확 뛰거든요. 이제 그런 혜택은 전혀 얻을 수 없어가지고 링크드인으로만 좀 노출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콘텐츠에 그치긴 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보셨어요? 그럼요. 저 거기 누르면 목소리 나오는 거가 진짜 신박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태재님은 저를 또 서로 아는 사이 아니었었잖아요. 네. 오늘 일부러 준비하신 멘트 아니죠? 아니요. 옛날에 그때 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신박하다 그랬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그때는 사실 제대로는 현님이 했다라고는 인지는 못하고 확실히 토스는 다른 애라고 느꼈는데 토스는 다른 애를 몇 개를 남겨주시고 지금은 LH를 네, 알아서 이제 너무 잘하고 있는 회사가 돼가지고 저도 여전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자 하시니까 어떠세요? 비즈니스를? 지금은 아무래도 좀 다른 종류의 고민인데요. 이제 혼자 하긴 하지만 온전히 제가 또 혼자 하는 일은 많지는 않고 저도 이제 프로젝트마다 그 소위 TF를 구성해서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한 프리랜서 한 25분 정도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하는 건데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 있었을 때는 회사 내 여러 가지 뭐
소위 사내 정치라든지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되게 밀접하게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파트너 회사들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개별 기업 사안까지 막 딥하게 알 필요는 굳이 없고 그렇게 알 수도 없고 그냥 각자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 뭔지 그에 따라서 그럼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되는지 오히려 되게 명료해서 그거를 조금 더 잘 실행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일하다 보면 좀 그 프로젝트의 배경이나 맥락 정보가 불충분할 때 이제 저도 같이 협업하는 분들한테 이걸 최대한 맥락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모호하면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이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아서 만들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감도 높게 나오면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좀 혼선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에 있지 않다 보니까 네네. 커뮤니케이션이 한번 필터가 거쳐지니까 그런 네, 맞아요. 이슈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제 선에서 그래도 좀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회사 중에 이 회사가 실제로 사업이 요새 좀 어려운가? 그랬을 때는 이제 사업 보고서 찾아보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적자가 됐네, 아니면 요새 장사 잘 되네. 그러면 저도 조금 더 괜히 마음 놓고 조금 더 이제 편안한 마음을 하게 되고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인하우스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저랑 같이 소통하는 분이 의중을 좀 살펴보는 경향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갑자기 뭔가 저한테 요청이 들어올 때 그 맥락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럼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거죠. 아 이게 그러면 뭐 현재 뭐 어떤 사업 개편 때문에 그러신 건지 그럼 그들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도 좀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 그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주는 입장에서 광고주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네네. 입장에서 우리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찾아보는 에이전시 대표님이 있으시면은 좀 더 반가워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고 이 업계의 큰 그림을 보여줄 줄 아는 분이네. 더 신뢰감이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팀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조직 생활 안에서 팀장이 지금 적성이 되게 맞고 실무보다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데 이런 조직 안에서 부득이하게 받게 되는 어떤 스트레스랄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스트레스는 아래 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팀원들을 매니징하는 스트레스, 케어해야 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위에서 받는 뭐 실적 푸시나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어떻게 케어하냐, 사실 어떻게 관리하냐라고 하면 딱히 방법은 각자 해야 되는 거다.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버텨야 하는. 버텨야. 네. 그러면은 그 혼자 일하실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스템을 혼자 일하는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그 자본 버짓으로 할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의 네, 한계가 맞아요. 있잖아요. 저는 큰 판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혼자 일하는 거에 대한 로망은 아직 없는데 모르죠. 또 회사를 떠나야 되는 시기가 오면 혼자 일해야 할 수도. 그래서 소년네 회사에 계속 자리를 하나 마련해 두라고. 해랬지. 네. 사내 이사나 사회 이사로도 열려 있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깨달았는데 저는 노는 건 혼자 노는 게 좋아요. 음. 근데 그러니까 인스타 스토리 보면 아시겠지만 혼자 놀 때가 되게 많고 근데 일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사무실에서 코로나 때 저희가 재택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메신저도 재밌지만 오프라인에서 약간 이렇게 일하면서 터져 나오는 농담이나 그런 그쵸. 것들은 같이 있을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그런 약간 빡센 일정이나 이런 것 속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일할 때만 나오는 바이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 어쨌든 그 두 타입인 것 가지를 같아요. 사실 다 좋아. 일의 열감이랑 동료와의 인간적인 열감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다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데 그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알게 뭐예요. 근데 아무튼 일의 열감이 꽤 높으신 네. 분에 속합니다. 네. 진짜 제 지인 중에. 아니, 최근에 많이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포린도 떠났고 이제 네. 포린에 있을 때 진짜 약간 미친 듯이 일했거든요. 제가 지분이 있는 거 제 거인 것 마냥. 근데 회사 거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너무 재밌어서 팀원들이랑 진짜 엄청 많은 일을 벌렸고 또 좋은 성과도 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포린이 있잖아요. 근데 뭐 팀원들이 워낙 열심히 해서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좀 훈훈한 BGM 딱 깔아 주셔줄 것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포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포린 팀원들 지금 팀장이나 팀원들도 그렇고 다 지분 있는 것처럼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되게 자조적인 농담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근데 그게 포린 팀은 사실 회사에서 크게 터치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펼쳐볼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그래서 더 몰입감이 올라가고 재밌게 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 그 어떤 윗선에서의 우린 노터치다라고 했지만
일의 성과라든지 태도라든지가 받쳐주지 않았으면 맞아요. 그건 그 선언을 돼야죠. 처리할 네,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당연하죠. 네. 그거는 언제나 약간 회사가 투자자 같은 느낌이어서 투자자를 그렇죠. 만족시키려면 계속 이제 회사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한 몸으로 달려갔던 팀인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형님은 네. 어떻게 회사일을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근데 같은데 여기도 되게 열심히 일하는 타입이어서 저 지금은 네. 제 회사니까 아니 회사원일 중간 때도 중간 말하긴 했어요. 회사원일 때도 되게 열심히 일하는 타입이었죠. 아, 그렇죠. 근데 도원정 네. 그 팀장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뭐 조직에서 처음에 일을 학습하고 배우긴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구성원이 알아서 잘 신나게 일을 할까 하는 그 환경 조성이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 아마 페이스북에 글 썼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조금 자율성을 주고 그 사람의 강점을 살리도록 독려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은 너무 이제 계속 간섭하면 청개구리 심보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알아서 좀 두게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알아서 잘하는 좀 그러니까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될 놈 될 이런 비유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또 모여 있으면 또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에 수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계시지만 네. 헤르츠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맡겨볼 만하고 협업해볼 만하다라는 판단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쉽진 않은데요. 저도 이제 초반에는 제가 직접 같이 일해봤던 분하고만 협업을 먼저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전 직장 동료라든지 예전 직장에서 같이 에디터로 일했던 분이라든지 이렇게 아름아름 모아서 이제 진짜 그때는 약간 동업처럼 같이 일을 했었고 점차 이제 새로운 분을 계속 알아가야 하는 니즈가 생기면서 저도 이제 지인들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모르더라도 누군가가 추천한 약간의 이제 크레딧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또 제 지인분들이 다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이분을 추천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또 저한테 다 막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그럼 그분 이제 포트폴리오 보고 하면서 제가 또 연락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이제 콘텐츠 업계가 생각보다 좁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워낙 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만들어 온 콘텐츠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가 또 생각보다 되게 잘 눈에 띄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결과로서. 예 맞아요. 이게 왜냐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건물을 짓거나 뭐 공장을 짓거나 하는 건 완전 공동 작업이라서 그 공장의 디테일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콘텐츠는 쉽게 말해서 한 명에서 모든 걸 만들 수도 있고 두세 명에서 힘을 모아서 어떤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 보니까 그 개개인의 기여도가 더 콘텐츠에 잘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 팀장님께서는 자조적으로 포린 있을 때 동료들과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건 도 팀장님이 형성한 하나의 조직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팀 문화이기도 그런 걸 하잖아요.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현님은 그 인재가 될 놈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거에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 팀원을 뽑을 때요? 네. 네네네. 그 기준이 있다면 도 팀장님이 중시하시는? 일단 저는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을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 그거를 판단할 수가 하는 그런 포인트 같은 것들이 일단 그 자소서를 보면 글을 얼마나 잘 읽히게 썼는가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거의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자소서를 잘 쓴 순서대로 면접 결과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1차로 자소서에서 필터링을 하고 2차로는 면접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일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해왔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인지 그게 분위기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네네네. 면접에서 나오니까. 네. 성과라는 말을 아까 도 팀장님이 해주셨어요. 콘텐츠의 성과나 이런 것들도 필수 불가결을 하잖아요. 이게 있어야 계속 목소리를 또 낼 수가 있고 네. 그 성과라는 것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당장의 성과는 없지만 이 브랜딩이라는 관점에서 좀 기여하는 그런 콘텐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뭘 좀 더 우선시하시나요? 뭐 건바이 건이겠지만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포린을 운영하면서 늘 느꼈던 게 한동안 B2C에 좀 잘 되고 여기다 여력을 많이 쏟으면 그 다음 6개월은 B2B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B2C가 브랜딩이고 B2B가 성과 매출로 직결되는데 그래서 두 개 다 놓을 수 없고 이 두 개의 공을 어떻게 잘 굴리느냐가 네,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B2B는 브랜딩
기여하는 바가 좀 적을 수밖에 없나요? 적을 수밖에 없는데 B2B 프로젝트도 B2C로 오픈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도 했었고요. 그런 거는 성과 네. 때문에 오픈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둘 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보통 저희가 행사를 기업이랑 했을 때 이렇게 큰 행사를 포린이 해가 B2C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매출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들었던 생각은 B2C가 약간 디스플레이 공간, 정말 말 그대로 브랜딩을 위한 공간이고 이제 성과적인 부분은 B2B에서 많이 해결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관점과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령이 나서 더 큰 판 짜봐 이렇게 네.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 네, 지금 하는 일도 사실 재밌긴 해요. 지금은 클래식이랑 아트, 뭐 문화예술 쪽 오프라인 경험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가 예전부터 경제 기사가 좀 강하기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경제 컨텐츠 이제 더중앙 플러스에서 연재되는 경제 유료 컨텐츠들을 어떻게 오프라인에서도 행사나 뭐 클럽이나 모임 같은 걸 해서 더 바이럴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기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저희 팀에서 기획한 것들이 다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성과도 뭐 일종의 성과도 거뒀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판을 짜는 거여서 네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미 고민했었지만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런 어떤 큰 판에 대한 니즈는 네. 없으신가요, 현님은? 저도 그 큰 판에 좀 낑길 수 있으면 어딘가. 네, 근데 한번 토스에서 잘 이미 잡고 큰 판에서도 네 충분히 하다가 개인 독립을 하신 거여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토스가 훨씬 그러니까 큰 판이죠. 저 맛 아는데 언제 한 입 했더라? 이런 이미 느낌? 오너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네. 네. 후회하진 않으십니까? 네, 전혀 후회는 없고요. 네. 이제 판에 어떻게 보면 그 판의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판이 크든 작든 그 판이 내 판이느냐 아니냐 아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도원정 팀장이 짜는 그 큰 판도 당연히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들 거고 그 안에서도 이제 일하는 맛도 있지만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되게 아주 미세한 작은 퍼즐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퍼즐들도 각자의 오너들이 있고 이걸 또 재밌게 올망졸망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독립하고 나서는 되게 작은 영역에서 또 이제 뭐 자영업자나 이제 브랜드 오너들을 알다 보니까 그들 선에서 또 고민하는 그런 되게 미세하지만 어쨌든 있는 판이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돼서 그 영역에서 또 어떤 사업기회를 좀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지금의 영역이 훨씬 마음 편한 네, 그렇습니다. 부분이- 제 어떻게 보면 제 현재 분수에 뭐 맞는 옷일 수도 있고 현재 어쨌든 제가 이 판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 제가 그냥 해나가는 걸 수 있겠죠. 또 팀장님께서는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스토리에 공유해 주시는 게 이유가 뭘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약간 스트레스 푸너웨이여서 어떤 스트레스? 스토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감정을 주죠? 그러니까 저희가 SNS에 어떤 글을 쓰고 나면 약간의 뭐라고 해소감이 있지 않나요? 네. 있죠. 네. 근데 피드에 남기긴 좀 그러니까 스토리로 계속 스토리 중독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걸 보면 이렇게 같이 보고 싶지 않나요? 이거 그럼요. 진짜 좋은데 한번 볼래? 그쵸. 이거를 근데 일일이 개인 단톡방에 올리긴 좀 그러니까 인스타 스토리로 올리는 게 습관이 됐고 그리고 저는 제가 기획한 거를 예전에 숭님이 소년과의 인터뷰였나? 포린에서 아무튼 본인이 기획한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알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뇌리에 박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네, 글쓰기에 쓸모. 맞아요. 그래서 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기획한 거를 알리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콘텐츠도 많이 올리는 것도 있어요. 제가 기획한 걸 올리려면 다른 분들 거 한 두세 개 올리고 중간에 제 거를 하나 끼우는 거죠. 그렇죠. 같이 네. 또 알리면 좋죠. 네. 저는 그것도 좋아요. 너무 그런 광고 같으면 좀 그러니까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면서 중간중간 저의 업무도 올리는 거죠. 근데 저는 또 너무 컨텐츠만 올라오면 너무 건조한데 네. 강민호 선수라든지 야구에 미쳐 있기 그런 때문에 네. 어떤 네. 서정성이랄까요? 그거 되게 자제하고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꼭 야구도- 마지막에 올리시는 거 보면은 이걸 올리고 싶었구나라는 게 좀 맞아요. 이걸 올리려면 다른 걸 좀 올려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약간의 또 인간미 네. 같은 것들도 더 매번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자주 봐서 그런지 저희한테 맨 앞에 거의 떠 있으세요. 맞아. 저도 근데 그래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근데 좋은 것만 좋아요 누르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감동이다. 가끔 어떨 때는 친구들이 올리는 컨텐츠도 사실
안 눌러줬네 하고 음. 뒤늦게 가서 누르는 경우도 음. 많은데 저는 되게 폭이 넓어진 느낌이 저는 좀 네.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금융권에 있다가 콘텐츠 업계로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일반적인 에디터나 이 업계에만 계속 계셨던 분들보다는 관심사는 좀 넓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왜 강 과장님 좋아요를 선별적으로 누르세요? 일단 아니, 좋아요. 스토리 잘 안 올리잖아요. 현님은 안 누른다는 게 피드 아니고 좋아요도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피드 좋아요도 그렇고요. 왜냐면은 스토리 좋아요도. 일단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좋아요 누른 게 노출되기도 하잖아요. 자기가 노출 맞아요. 제 아이디가 네네네. 노출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제가 마구잡이식으로 그러니까 응원하고 싶지도 않은 컨텐츠에 응원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전 마구잡이로 누르는데 그런 분들도 있죠. 그냥 내가 읽었다 표시하는 영역 표시로. 네,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유의미하고 되게 신선하고 이러면 리포스트까지 최근에는 레디투키 스위밍 감사합니다. 클럽도 또 리포스트했고 표정이 풀리셨어요. 그런 것들을 나는 이런 걸 공유하고 싶어라는 것도 또 저를 보여주는 방식이고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한다고 막 잘 되진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걸 응원하고요.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현님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리액션을 해드리는 게 뭐 웃길 수 있는데 저도 복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맞아요. 오탄이구나 오탄이. 네, 관점에서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고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누가 공들인 티가 나면 누가 나한테 베풀어준 어떤 친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맞아요. 좀 보였습니다라는 정도에 해줄 수 있지 않나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또 이렇게 오는 반응들이 얼마나 귀하고 힘이 될지를 또 맞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나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내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동갑이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몇 년생이실까요? 84. 84년생입니다. 네. 84년생. 네. 저는 90년생. 부럽습니다. 부럽네요. 그렇게- 동시에 얘기했어요. 저도 96년생한테 부럽다고 하는 건데 지금 사회에 나온 지 그럼 두 분이 거의 이제 한 20년 맞아요. 이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저는 세진 않았는데 네. 저는 15년 된 것 같아요. 저는 건축 5년 전공하고 한 3년 휴학하고 이래서 2011년부터 사회생활 시작했고요. 저는 2008년. 훨씬 선배시네요. 그러네요. 와 그러네요. 18년 정도 됐네요. 와. 원래 좀 어떤 향후를 상상하시는 편인가요? 근데 요즘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요? AI 때문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원래도 매년 내년에 내가 어디에 앉아 있을지 모른다는 포지션이긴 했죠. 요새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불안하다. 그냥 그 정도. 나의 다음 자리는 어디일까? 지금 자리 너무 좋지만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사실 2008년이나 네. 지금이나 매한가지였을 텐데 매한가지인데 이게 40대의 불안감은 또 다른 것 같아요. 20, 30대에는 좀 나 마음까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찾으면 돼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이정표 저까지 가면 돼 이런 네네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흔 전에만 찾으면 돼. 딱 이 입장이어서 은행도 그만두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쑤시고 다녔던 건데 지금 40대 이제 84년생이니까 옛날 나이로 43이거든요. 40대 초중반에 들어서니까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어디서 마무리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마무리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게 네 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는 70대까지 일하고 싶긴 하지만 타이에 의해 그만둬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현님은 어떠신가요? 같은 84년생으로서. 여기는 오너분이셔서 저는- 저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한낱 월급쟁이기 때문에. 아닌데 저도 월급 받아요. 저는 제가 20대 때의 저를 돌이켜 보면 20대 후반부터 사회생활했는데 저도 되게 나름 체계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심지어 제가 엑셀까지는 아니어도 5개년도 계획을 세워서 다녔었어요. 약간 자기 암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또 믿어가지고 그 예를 들어 시크릿형 인간이었구나. 이제 또 이제 콘텐츠로 승화를 예를 들어 뭐 회사를 계속 다닌다면 지금쯤 뭐
진급은 어느 정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여행을 간다면 뭐 내년엔 어디 가고 3년 뒤에는 어떤 도시 가고, 그다음에 뭐 몇 년 뒤에는 뭐 결혼은 이때쯤 해야 되지 않나? 소위 이제 한국 사회에서 조금 정형화된 어떤 그런 좌표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에 자유롭지는 못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저의 어떤 5개년도 매트릭스를 짜고, 실제로 제가 또 그 비슷할 쯤에 또 결혼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결혼 이후의 제 삶은 완전히 예측 불가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삶이 좀 흘러가지 그러니까 제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마 강기택 과장님 저도 결혼하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약간 결혼 토크가 돼버렸는데,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까지 생기니까 저도 지금은 막 당장 저의 어떤 앞날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재에 좀 충실하자는 쪽으로 바뀌긴 했고요. 그럼에도 저도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비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요새는 단순히 내가 해서 이 일을 한 10년 정도 하면 좋겠다, 이 정도만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40대 안에 뭔가 일으켜서 자리를 잡고 뭐 한번 뭐 실패 여러 번 할 수도 있지만 50대쯤에는 그래도 아이가 몇 살쯤 될 거고, 그때쯤에 그래도 내가 뭐 나만의 회사 일자리를 조금 계속 안정적으로 하면 그 정도로 일단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죄송해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결국은 이제 건강이 이제 좀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한 체력이 중요하겠더라고요. 네,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랑 되게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엄청 현재에 몰입해서 미래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거든요. 막 열심히 일하면 또 저기서 불러주면 저기로 가고, 약간 이런 타입이어서 5개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걸 세워봐야 되나? 약간 제2의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재밌었어요. 완전 반대여서. 근데 세우면 좋은 것 같긴 해요. 혹시 강 과장님 세워본 적 있으세요? 그 저는 늘 의문이었던 게, 워크샵 같은 거 하면 회사에서 5개년을 왜 세우라는 거죠? 반기 정도는 네.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모르겠는데, 그죠? 네, 저는 늘 되게 그 의문이 있었거든요. 탁상 네. 행정이다, 맞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반대로 이제 경제 5개년 계획도 아니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켜야 할 게 생기니까, 뭔가 가정이 생기고 이런 지켜야 하는 시간,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어떤 시간, 이런 어떤 관점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플랜이 다르게 되더라도 플랜을 세우는 것 자체는 되게 필요하겠구나, 그게 나한테 유익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은 저도 든 지는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걸 다 철저하게 무시해온 탕화로 지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인생을 길게 보자면 그때 그래서 다행이다, 그때는 인생이 길다 생각 안 했었거든요. 언제 끝나도 상관없어, 약간 이런 거에 좀 심취해 있었던 젊은이의 나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한편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활동 자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고 펜이랑 종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세워볼까? 과장님도 바뀌셨네요, 스타일이. 네,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년 전에 나를 만나면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은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년 전에 나에게 말을 듣는다는 그쵸. 이야기인가요? 34살의 도은정은 지금의 44살의 도은정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은지. 지금의 제가 과거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친구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지. 먼저 대답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넘어가도 돼요. 네. 저는 뭐 이거 네. 심플한데요. 뭐 커리어 측면에서 굳이 대화 안 해도 되면, 저는 이제 또 주요 인생의 취미 중에 또 테니스라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잔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그 왜 테니스 레슨 열심히 그때 안 했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이게 되게 10년 전에 나를 생각하면 되게 거창할 것 같지만, 저는 사소한 습관, 그러니까 개인이 하루하루 보내는 일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뭐 나쁜 식습관을 뭐 끊는다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계속 하면 지금처럼 몸이 굳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뭐 테니스 할 때 서브나 이런 포핸드 폼이 더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그래도 좀 유의미한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 자체가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요. 아무튼 테니스를 쓰는 저자의 생각이라는 것이. 계획적이었나요? 테니스 아닙니다. 이야기를 꺼낸 것이? 테니스 이야기는 이제 에너지 회복 방법에도 나올 예정입니다. 연결돼 버렸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에 저를 만나면 저한테 고생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전업하고 나서 지금 딱 10년 됐거든요. 10년간 진짜 엄청난 불안과
예측 저도 그 얘기 하려고 불가능성을 했는데. 뚫고 그러게요, 살아남아서 진짜. 고생했다. 그래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10년 또 고생해야죠. 왜 이렇게 아득하죠?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더 크지 않나요? 사실. 네. 그렇죠. 저도 감사한 감정이 큰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북스톤에서 팟캐스트 초대석에 불러주시고 진짜 이거 뭐 웃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 맞아요. 누군가는 그래도 여전히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 나이 때 또 다른 뭐 20대나 30대 친구들한테 지금 이 위치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어떤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기왕이면 좀 좋은 얘기 해주고 싶긴 해요. 두 분이 그러면 좀 롤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두 분이 주니어 시절이나 업계를 한번 바꿨으니까 전 업계의 롤모델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전업을 하고 나서 전직을 하고 나서의 롤모델이 있으셨다면 어떤 분이었을지 좀 궁금해요. 있으셨나요? 저는 늘 있었어요. 근데 그 롤모델이 같은 뭐 회사에 있는 어떤 분이나 그런 것보다는 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업계에서 좋은 글 쓰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가까이에서는 저는 가족 중에 좀 먼 친척이긴 하지만 늘 삼촌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지금 뉴욕에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삼촌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인생이나 이제 커리어에 있어서 늘 롤 모델이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삼촌 배경 설명 조금 드리면 딸 셋을 이미 다 독립해서 키우셨고 이제 아내 숙모도 이제 둘이 맞벌이 가정으로 또 이제 육아까지 병행하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커리어적으로는 금융투자업계에서 계속 지금까지 활발히 일하고 계시고 근데 저도 어릴 때는 그러니까 제가 조카랑 이제 삼촌 사이에서는 보통 이제 어른 저한테 그냥 닮고 싶은 어른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일을 하고 하면서 그때 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뭐 부부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애 키우면서 일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랬을 때 삼촌한테 물어보면 그때 어쨌든 해답이 있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다시 뉴욕 출장 갔다 오면서 삼촌을 뵀는데 약간 요번엔 좀 달랐던 게 저도 그 사이에 또 이제 마흔이 됐고 각자의 생애 주기마다 또 어떤 힘듦이 있고 그때마다 삼촌도 어쨌든 열심히 잘 견디면서 했구나 이런 걸 좀 보면서 또 묘한 위안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친삼촌인가요? 외삼촌인가요? 친삼촌 쪽이고요. 사실 외삼촌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롤모델이긴 한데 외삼촌은 이미 한 10년 전에 좀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이제 외삼촌도 저한테 남겼던 영향이 있어요. 외삼촌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먼저 일으켰던 분인데 이제 그분은 조금 이제 결국은 좀 일찍 생을 마감하긴 했지만 저한테 또 이제 어떤 그 사업의 부질없음 같은 걸 또 한때 알려주시기도 했었거든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 뭐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그냥 이게 다 뭐 무슨 쓸모가 싶다. 그래서 갑자기 뭐 좀 비싼 시계를 질렀다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도 있어가지고 결국 어떤 물질 정신 승리보다 물질 승리인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또 이제 외삼촌은 오디오 쪽으로 그때 막 좋은 걸 저한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당시 삼촌 시스템을 따라가질 못해요. 저는 여전히 굳이 따지면 더 이제 저렴한 것들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 그 돌아가신 삼촌 생각하면서 내가 헤르츠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하나 기기를 계속 조금씩 바꿔서 하면 또 그것도 약간 소소한 기쁨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헤르츠가 된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약간 그냥 추상적인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는 즉각적인 좀 보상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내가 실질적으로 바로 효용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복함이 뭐가 있지? 이런 걸 가끔 지인들한테도 물어봐요. 왜냐면 너무 일만 하다 보면 자기한테 보상을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보상이 저한테는 예를 들어 뭐 테니스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도 팀장님은 롤모델? 저는 롤모델을 누군가를 근처에서 삼은 적은 없었고요. 그냥 유명하신 분들의 인터뷰 이런 것 보면서 그때그때 배울 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의 그런 네. 반복되는 괴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업계에서 오래 살아남은 여자 사업가나 대표분들을 리스펙하는 편이죠. 리스펙 받아야 또 마땅하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이거 찾아보려고 잠깐 핸드폰을 봤었는데
93세 진태욱 디자이너의 그 인터뷰가 화제였거든요. 프로에는 나이가 없고 뭐 매일 아직도 10km 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업계에서 뭐 지춘이 디자이너라든지 오래 버티신 분들은 다 배울 점이 있는 것 같고 그 생활 뭐 일터에서나 근처에서는 그냥 모든 분들에게 배울 점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은행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컨텐츠 업계 오고 나서는 그 상사분들은 항상 제가 좋아했어요. 좋아. 상사가 능동적으로요? 이제 네. 도원정 팀장을 좋아했다는 거죠. 네? 상사분들이 도원정 아니요. 팀장. 아니요. 팀장님. 제가 상사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아, 항상 상사분들이 저는 너무 좋고 합이 잘 맞았고 근데 이게 지금 컨텐츠 업계여서 그래도 한 10년이니까 7, 8분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다 좋았단 말이죠. 그렇게 일 열심히 하는 후배를 누가 싫어해요? 아니 그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분들이 좋았다. 근데 저 은행 다닐 때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반 회사원처럼 되게 상사 뒷담화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얼마 전에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좋아하는 일을 해서 상사가 저한테 주는 정보들이 너무 소중해서 좋아하게 된 건지 양분이라 생각하게 네, 이거 지금 된 약간 건지. 동문서답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동문서답 좋아요. AI 시대에 이런 동문서답은 그래서 생각해보면 상사분들마다 다 하나씩 저한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의 롤모델 완벽한 나 이 사람 너무 따라가고 싶어 이런 답은 없는데 그냥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일만 하는 네. 것보다 보상이 또 중요하다, 즉각적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현 작가님께서 네. 도 팀장님께서는 본인에게 사실 하드워커이시기도 한데 본인한테 보상을 주거나 회복하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중간중간에 바다를 보러 가는 여행이 회복 시간인 것 같아요. 약간 한계치에 오르면 아 바다를 보러 가야겠다 라고 하고 부산을 가거나 제주도를 가거나 네, 한 1년에 한두 번씩 떠나는데 그때 좀 충전을 하고요. 네. 부산 가서 꽤 좋은 호텔에 묵으신 네. 것 같던데요. 바다가 보이는 네. 음악회도 보시고. 맞아요. 공연 보러 지방에 갈 때도 있고요. 네. 그러면 사실 공연은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쯤 되면 내 한계치가 오겠다. 근데 그 한 3, 4주 전에 예약하면 되기 때문에 3, 4주 전에. 네. 그럼 또 그런 공연을 봤던 경험들이 지금 더중한 플러스에서 또 기획하시는 그러네요. 거예요. 선순환이네요, 맞아요. 선순환. 네. 그래서 와. 이 포지션을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던 것도 그동안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네. 평소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떠나버리시는 거네요. 그쵸. 그, 네. 바다로. 왜냐면 이 공간 그 제가 집도 회사 근처이기 때문에 그 동네를 떠나야 완전히 오프가 되는 것 같아요. 집을 회사 근처로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시간 확보. 네. 그러니까 출퇴근이 너무 체력 멀어서 확보. 힘든 것도 있었고. 너무 크죠. 네.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한 4년 전에 회사 근처로 옮겼는데 그때부터 지금부터 한 3, 4년, 2, 3년은 조금 뭐랄까 승부를 걸어볼 시기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다는 왜 바다인가요? 저는 파도를 보면 네.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그 부서지는 파도, 그- 네, 그걸 좋아해서. 어, 네. 건조하다는 평을 듣는 변정 팀장이 부서지는 그래서 파도를 맞아요. 수분 헤어질 가까이. 결심. 이 포말감. 네, 제가 물을 좋아해서 수분 가까이 가는 걸 좀 좋아해요. 그 아. 포말이 이렇게 파도 일어났다 포말이 막 일리가 부서질 있네요. 때, 네,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이게 뭔가 사주상 그럼 수 기운이 수가 부족하대요. 부족하대요? 네. 아 그렇군요. 저 요즘 그 뭐죠? AI로 사주를 엄청 봐가지고. 그렇군요. 현님은 에너지 회복하실 때 아까 테니스 얘기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전 테니스 쳐봤어요. 현님이랑 2번. 네, 이거 제가 마치 지금 성시경이랑 테니스 쳐봤어요 이런 느낌이네요. 잘못 맞아요. 쳐가지고 성공합니다. 제가. 저희 둘이 팀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아니 이 소년 네 실력은 어느 정도인 거죠? 소년 대표님의 실력은? 아니, 정당하게 아무튼 말씀드려요. 저잘 테니스를 못 쳐요. 썼는데 네. 제가 먼저 자백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 레벨에서도 상중하가 있으면 중하예요. 중하. 아, 초급만 겨우 벗어났고 꽤 오래 하셨잖아요. 이게 레슨을 또 꾸준히 안 받으면 계속 실력이 퇴화하고요. 아 그럼 기태 과장님이 더 잘 치세요? 전 하상이요. 아닙니다. 기태 과장님은 중중에서 중상. 아니요. 저는 하상입니다. 네. 현 작가님보다 훨씬 잘 치죠. 아닙니다. 그 짬이 나오거든요. 근데 워낙 잘하는 분들이 클럽에 많아가지고 진짜 명함 못 내밀어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구력을
내세우는 스포츠랄까요? 야구는 그렇게 막 야구 몇 년 차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실력으로도 네. 뭐 1군, 2군도 있고. 근데 아마 골프랑 테니스는 구력을 얘기하죠. 네, 그걸 꼭 네. 얘기하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 맥락과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데이터 스포츠인 것 같거든요. 테니스는. 맞아요. 데이터도 중요하고 멘탈도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다 네. 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오래 치신 분들이랑 게임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 과장님이나 저나 상대적으로 테니스계에서는 그래도 좀 청년급이란 말이죠. 우리들은 멘탈이 여전히 푸릇푸릇해서 네. 서브를 2번 실수하고 이러면 일단 멘탈이 털리면서 긴장을 해요. 몸이 경직되고 근육이 굳으면서 더블 폴트를 막 하는데 어르신들은 노련해서 크게 그 긴장이 일단 티가 안 여유가 나요. 있으시고. 여유가 있고 그게 결국은 경기를 더 잘 이끄는 식으로 가서 그런 게 확실히 10년 배울 뒤에는 때는 잘 치겠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나이 네, 들면 못 칠 수도. 네, 그래서 그 테니스가 해보고. 저는 우선은 이런 조금 이제 다른 식의 좀 접근인데 제 몸과 그러니까 저의 감정과 기분을 좀 속이는 식으로 저는 좀 에너지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저를 좀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건전지도 이제 완전 방전시키고 완전 충전시켜야 완전 효율이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의도적으로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쁘면 괜히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럴 바쁜 날 일부러 중간에 테니스 레슨 하나 더 꼈어요. 점심시간에. 저를 일단 피곤하게 만들어요. 일을. 이미 좀 한번 에너지를 탈진시키면 회의 때 뭔가 소위 좀 킹 받는 일이 있어도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이미 빠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 네,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피곤한 게 일 때문에 피곤한 건지 테니스 때문에 피곤한 건지 약간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좀 방법을 쓸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운동할 힘조차 없을 때는 그냥 푹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40 중반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밤은 이제 진짜 못 새겠고 이제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면 집중력에 좀 타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시간 좀 챙기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주는 못 하는데 가끔 좀 혼자만의 시간이 지금 이제 육아하면서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냥 가끔 집에 좀 홀로 있을 때는 헤드폰 끼고 그냥 음악 한두 곡 좀 듣다가 잠들고 이런 식으로 좀 힐링하기도 합니다. 온전히 좀 듣기에만 우리가 몰입하는 경험이 드물긴 하잖아요. 요새 워낙 그 주의가 산만해지니까. 근데 음악도 엄청 집중해서 듣다 보면 안 듣던 소리가 들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확실히 콘서트장 가면 이제 확실히 눈으로도 같이 음악을 감상하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대장님 콘서트 보러 가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박효신 콘서트. 넌 대장이고 난 과장이야. 재밌게 잘 갔습니다. 저 에너지 회복 방법 하나 더 있어요. 네, 메모해놨는데 말씀해주세요. 말 네. 못했어요. 저는 옛날 드라마 보기. 옛날 드라마 보기. 네. 얼마나 옛날인가요? 한 20년 전. 내 멋대로 해라는 30년 거. 전. 장미와 콩나물. 아니요. 그거 장미와 제 콩나물 취향 진짜 아니에요. 오랜만이다. 제 취향 와. 아니에요. 네. 저 김수현 작가 드라마 좋아하고 오. 네. 그래서 홈 드라마 같은 거 60부작 이런 거 한번 시작해서 한 일주일에 몰아보면 와. 네. 그러면 퇴근하고 오면 바로 키거든요. 잘 때까지 보고. 그럼 거의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현업의 스트레스를 좀 잊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자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옆으로 누워서 보시나요? 아니면 네, 저는 앉아서 봅니다. 앉아서? 네. 그냥 의자에 안 소파나 침대? 리클라이너에 아, 리클라이너에. 와. 제일 부러워했어요. 맞아. 이쯤에서 리클라이너 PPL 한번 딱 들어가면 좋은데. 네. 괜찮은 거예요, 실제로? 뭐 리클라이너요? 네, 그러니까 아, 네. 근데 장시간 허리에 앉아도 안 좋은 괜찮아요. 것 같아요. 허리에 안 좋은 좋아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광고처럼 이렇게 좀 네. 무중력 상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잠들지 않나요? 너무 편하면?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재미나이한테 나는 왜 김수현 작가의 옛날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물어봤거든요. 옛날에 기안84가 나 혼자 산다에서 왕건을 계속 돌려보는 거 작업하면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전 그때 저 이해를 봤어요. 못했어요. 네. 저 사람은 왜 저런 옛날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지?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약간 안온함을 추구해서 그런 거래요. 안온함을. 이미 끝난 드라마니까 내가 이제 신경을 과민하게 쓸 필요도 없고 결말을 알고 있고 긴장감이 없고 그렇죠. 익숙한 되게 옛날 만화책 보는 느낌인 거죠. 마치 익숙한 음악도 계속 맞아요. 틀어놓으면 그리고 별로 김수현 작가 드라마는 대사량이 되게 많은데 이걸 정말 잘 소화하는 배우들이 나오니까 그들의 퀄리티가 그 다르죠. 하이 그들의 일잘러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 그러네.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네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역시 콘텐츠 A to G입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이 이제 컨텐츠를
다루시는 분들로서 저희 생각의 미감의 공식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출판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거창하게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거창한데요. 그럼 출판의 5년? 5년 뒤? 5개년 계획을 즐겨 세우는 소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판의 미래는 여전히 저는 밝다고 보는 편이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신간은 매해 꾸준히 신간 정수 늘어나고 있긴 하잖아요. 물론 이제 독자의 수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출판이라는 행위 자체는 저는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퍼블리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 알아서 그냥 전자책 셀프로 PDF 만들어서 그냥 몇만 원에 파는 분들도 있고, 이게 그 종이책 출판을 물어보신 거긴 하죠. 근데 이제 네. 저도 종이책 출판으로 가면 종이책만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로우테크 같은 게 있잖아요. 확실히 여러 명이 그래도 교정도 몇 번 더 봐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제본 방식 고민해야 돼요. 저는 그거의 허들이 결국은 종이책 출판이라는 어떤 좀 해자를 지켜주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그렇게 쉽게 이제 종이책으로 나오진 않는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대신에 이제 독자 규모가 예전처럼 뭐 베스트셀러 막 몇만 부 이런 게 기획이 쉽진 않겠지만 각자 그 니즈에 맞는 타깃 독자만 잘 발굴하면 전 충분히 그 목적에 맞는 출판물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서도 보면 실제로 자기들이 이미 콘텐츠가 되게 많고 PDF로든 뭐 뉴스레터로 형으로 많았는데 이걸 종이책으로 내고 싶어하는 니즈가 꽤 커요.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그 책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공신력, 진정성, 어센티시티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출판도 약간 양극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이제 공수 많이들하고 깊이 있게 가서 이제 좀 비싼 책이 나오는가 하면 그에 반대로 완전히 문고본처럼 되게 라이트하게 가는 이제 그런 보급형 책도 나올 거고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저는 나의 헤리티지를 담은 특별한 굿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점점 책이. 그러니까 제가 8년 전쯤 출판계 마케터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막 알라딘에서 굿즈가 엄청 잘 팔리던 시기였어요. 굿즈 붐이 일어나던 시기.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때 출판계에서 막 우리가 책을 팔아야 되는데 굿즈를 팔고 있다 이런 되게 안 좋은 막 바이럴도 있었단 말이죠. 의견들도.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그냥 아예 책이 굿즈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특별한 굿즈고 개인이나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담은 굿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아까 소년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스페셜한 소장품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기획하고 제작해야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 생각의 미감 런칭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드는 어떤 피드백이 왜 유튜브를 안 하셨어요?예요. 맞아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유튜브요? 그러니까 이거 찍어서 그냥 영상으로 올리셔도 되잖아요. 그 포린에서 네.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출판사에서 그렇게 했고, 네, 네. 포린에서도 했었죠. 그렇게 하신 영상까지 가는 어떤 컨텐츠와 오디오 컨텐츠에서 머무는 컨텐츠의 어떤 기준점 같은 게 팀장님 있으셨나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트렌드를 좀 많이 따르는 편이어서 제가 출판사에서 팟캐스트를 할 때는 그 당시 빨간 책방이 엄청 흥할 때였고요. 지금은 유튜브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 것 같아요. 급하네. 네. 그러니까 뭐가 많이 소비되느냐에 따라 저는 그 포맷을 되게 충실하게 시장을 따라가는 편이어서 네. 그래서 포린에서도 맞아요. 포린에서 쇼츠를 시작한 것도 지금은 텍스트로 이제 카드 뉴스를 아무리 만들어도 마케팅이 많이 도달되지 않으니까 이제 영상의 시대니까 우리도 영상을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비용의 한계가 발생하는 딱 그 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상이랑 맞아요. 오디오가. 네. 포린도 포린팀 자체적인 게 아니라 사실 중앙일보가 있고 해서 그 비용이 나올 수 있는 베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는 뭐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 영역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구구절절 매번 네네네. 얘기할 수가 없으니 맞아요. 팟캐스트니까요 하고 이렇게 네네네. 또 톤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그거를 매번 영상을 하실 필요 없이 저도 예전에 팟캐스트 했을 때 되게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아 이거는 진짜 영상으로 남기면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런 것만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회차를 다 영상 작업을 하는 거는 리소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작은 그렇죠, 회사에서. 지금은 제가 편집도 다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PD님이라는 또 포지션, 그래서 예, 회사의 PD님이 있으면 근데 좋겠네요. 점점 고용은 쉽지 않은 것 같고 다 프리랜서 객원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이 테스트 듭니다. 삼아서 네. 좀 진짜 좋은 더 유명한 게스트 오셨을 때 이번에 한번 영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롱 버전 짧은 맞아요. 쇼츠용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계약해서 한번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헤르츠앤 컴퍼니 연락 주시면 예, 주파수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미감도 한번 올려서. 네, 근데 제목을 진짜 잘 정하신 것 같아요. 생각의 미감.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소감 한 번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저 항상 팟캐스트 이제 그 과장님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 진행은 안 했고 저쪽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도 출판사에서 팟캐스트를 할 때 옆에 앉아 있었는데 출연하는 것도 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나오세요. 네, 언제든지. 네. 작가님은요? 네, 저도 오늘 일단 저는 되게 유쾌한 대화 자리여서 재밌었고요. 내심 그래도 북스톤 팟캐스트인데 뭔가 계속 좀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얻어가실 만한 걸 계속 드려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뭐 콘텐츠 차원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드려야 되나? 약간 이런 좀 내심 압박이 좀 있었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중간중간 질문지 보면서 내가 뭐 건너뛴 질문이 있었나 이랬었는데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토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지금 콘텐츠를 기반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게 뭐 누군가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이거 계속 할래라고 하면 저는 계속 일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일 자체가 되게 재밌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제목도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 저는 그런 뭐 노력하는 것들이 다 되게 감사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재밌는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이 원래 사적으로도 이제 아는 사이지만 이렇게 나름의 공적으로 대화를 해보는 이런 것들도 좀 좋은 추억이 그럼요. 예, 되게 네네네. 그럼요. 예, 둘이 따로 요새 만나기 어려워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좋은 추억까지 네. 추억의 판을 짠 걸로 맞아요, 맞아요.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 이제 생각에 미안 4화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2주 뒤에 또 생각의 미감을 높일 다른 게스트분들과 다른 대화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스트 한기택 과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